김순이 올해 65.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혼자 사는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는 해도 가끔은 아들이 있는 집에서 전화 한 통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다. 정연우, 외아들, 금융업에 종사하며 매일 바쁘게 살고 있다. 결혼한 지 7년쯤 되었고 며느리 이나경과 함께 서울 마포구에 산다. 나경이는 조용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순이는 처음부터 큰 불만 없이 그녀를 받아들였다. 다만 딱히 살갑게 다가오는 타입은 아니라 서로 조심스러운 관계가 계속되어 왔다. 그런 두 사람이 최근에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며느리 나경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명절 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경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산에 한번 가보실래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나경이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순이는 머뭇거리며 되물었다. 산에 혼자 가는 거니? 아노, 원래는 현우 오빠도 같이 가려 했는데 갑자기 회사 일정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머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제가 요즘 다니는 산이 있는데 조용하고 공기 진짜 좋아요. 순이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라니. 항상 조심스러운 사이였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경이 먼저 다가온 것이 고마웠다. 그래, 그럼 한번 같이 가보자. 그렇게 약속을 잡은 날 아침, 나경은 직접 순이의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왔다. 검은 SUV 차량에서 내린 나경은 환한 얼굴로 인사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아침 공기 너무 상쾌하죠. 그러게, 날씨 복이 있네. 순이는 그렇게 대답하며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다. 뒷좌석에는 이미 도시락, 물병, 담요 등등이 꼼꼼히 준비되어 있었다. 며느리의 이런 배려심에 은근히 감동을 받았다. 어머님, 이거 입으세요. 오늘 산바람이 좀 차가울 수도 있어서요. 나경은 그렇게 말하며 차 트렁크에서 꺼낸 새 등산복을 건넸다. 남색에 가까운 딥블루 컬러, 두툼하면서도 재질이 부드러워 보였다. 브랜드 로고도 선명히 박혀 있었고 무척 비싼 옷처럼 보였다. 이거 새 옷 아니니? 네, 얼마 전에 샀어요. 저한테는 조금 크더라고요. 어머님께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입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 말에 순이는 순간 어색했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등산복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다.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젊어 보이는 듯해 기분이 좋아졌다. 차 안에서 나경은 이것저것 말을 걸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순이는 그런 모습이 처음 같기도 하고 새삼 기뻤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사이가 점점 편해지는 느낌. 산에 도착해서 함께 걸으며 얘기 나눌 생각에 기대감이 커졌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근처의 작은 산이었다. 알려진 유명한 등산 코스는 아니었고 등산객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좋았다. 복잡한 곳보다는 이렇게 한적한 곳이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줄 것 같았다. 여기 정말 공기 좋다. 조용하고. 그쵸? 저도 이래서 자주 와요. 사람도 거의 없고 뭔가 힐링되는 기분이랄까요. 산행은 비교적 완만한 길로 시작되었다. 나경은 항상 순이보다 발짝 느리게 걸으며 그녀의 걸음을 맞췄고 중간중간 물도 건네주며 괜찮으세요? 라고 자주 물었다. 그 배려에 순이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경사가 급해지고 돌길이 이어졌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지만 나경이 곁에서 부축해주며 천천히 걸으라고 했다. 그녀의 손길은 다정하고 조심스러웠다. 1시간쯤 올라갔을까.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들리는 소리라곤 바람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뿐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불안했을지도 모르지만 나경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이는 문득 스스로가 얼마나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는지를 떠올렸다. 괜히 경계하고 불편해하고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날들. 그런 지난 날들이 부끄러워졌다. 나경아. 네, 어머님.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나경은 웃으며 말했다. 저라말로 어머님이랑 단둘이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처음이잖아요. 앞으로 자주 나가요, 우리. 그 말에 순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어쩌면 이 순간이 그녀가 그토록 바래왔던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평화로운 산행이 그토록 기다려온 가족의 온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운 공포로 바뀌게 될 줄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던 중 김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 섰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고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으니 땀이 식으며 한결 시원해졌다. 나경은 재빠르게 다가와 물병을 건넸다. 어머님, 못 마르시죠? 여기 물 드세요. 고맙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산 타는 거 잘 안 하잖니. 저는 오히려 등산 좋아해요. 생각도 정리되고 조용해서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문득 입고 있는 등산복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분명히 보기에는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는데 어딘가 모르게 무게감이 있었다. 어깨에 뭔가 얹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걸을수록 땀이 쉽게 차올랐다. 하지만 새 옷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저 멀리 산길 아래쪽에서 어떤 남성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중년 남성으로 보였고 짙은 회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어쩐지 낯설었다. 이상할 정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듯했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저 사람 혼자 등산 오셨나 봐요. 순이가 혼자 말하듯 중얼이자 나경은 스쳐 지나가듯 말했다. 요즘 혼자 다니는 분들도 많더라고. 조심해야 해요. 산에서 사고도 많잖아요. 그렇지. 남성은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천천히 올라왔다. 둘은 다시 걸음을 옮겼고 나경은 순이의 보폭에 맞추며 걸었다. 하지만 순이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방금 본 남성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단순한 등산객이라기엔 뭔가 초조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잠시 후 나무 사이에 놓인 바위 위에서 짧은 휴식을 하기로 했다. 순이는 배낭에서 수건을 꺼내 땀을 닦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조금 전 그 중년 남성이 앞에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길로 계속 올라가면 팔각정으로 가는 길이 맞나요? 순이가 어색하게 대답하려는 찰나 남성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용히 들어주세요. 이 옷, 지금 어머님이 입고 계신 그 패딩, 그거 지난주 실종된 여성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 순이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확실합니다. 제가 그 사건을 조사 중이에요. 그 옷, 며느리가 입혀준 거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바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을 꺼내 펼쳤다. 거기엔 실종자 전단지가 담겨 있었고 그중 한 장의 사진에는 60대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금 순이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남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 이 여성, 사라진 지 일주일입니다. 지금까지 6명이 같은 옷을 입고 실종됐습니다.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색상, 동일한 재질. 공통점은 모두 등산 중이었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순이는 손에 쥐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릴 뻔했다. 차가운 소름이 목덜미를 타고 등줄기로 내려갔다. 전 이 조직을 쫓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 해요. 절대 눈치채게 하지 마세요. 남성은 마지막 말과 함께 뒤로 조용히 물러났다.
그리고 나무 뒤로 몸을 숨기듯 사라졌다. 그 순간 나경이 다가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냥 길을 물어보시더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숨기려 했지만 그 떨림은 그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몰랐다. 나경은 잠시 순애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별일 아니었으면 다행이에요. 산에는 별의별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 말투는 여전했지만 순이는 그 미소가 어쩐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뭔가 어색했다. 너무 부드러운 척하는 그 표정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걸음을 옮기려다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패딩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뭔가 단단한 것이 손끝에 걸렸다. 이상했다. 이런 게 있었던가.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니 동전 크기의 둥근 물체였다. 매끈하고 차가웠다.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려는 찰나 나경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 더우세요? 옷 벗으시려고. 아, 아니야. 그냥 주머니 안에 뭐가 있나 해서. 그 순간 나경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듯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순이는 확신했다. 무언가 정말 이상하다. 이 옷, 이 상황, 이 산행, 그리고 이 가족 같은 미소. 그녀는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 이 산길이 단순한 가족 나들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걸음을 옮겼을 때 김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졌다. 숨이 차서가 아니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까 그 남자의 말, 실종자 전단지, 패딩 안에 이상한 기기, 그리고 나경의 묘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어지럽게 떠올랐다. 어머님, 힘드세요. 잠깐 쉴까요? 나경의 다정한 말투에 순이는 순간 움찔했다. 그 다정함이 이제는 마치 연극처럼 느껴졌다. 혹시 저 웃음 뒤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지금껏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야, 괜찮다. 조금만 더 가보자.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불안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둘은 다시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나무가 우거지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구간이었다. 공기는 여전히 상쾌했지만 순이에게는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경은 여전히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 말들이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순이는 다시 한번 주머니 안쪽으로 손을 넣었다. 이번에는 그 작은 기기를 꺼내 손바닥 위에 살짝 올려보았다. 크기는 작지만 표면에 미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분명히 전원이 켜져 있었다. 이게 단순한 장식일 리는 없었다. 뭔가를 송신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급히 주먹을 쥐어 기기를 숨긴 채 돌아보니 나경이 물 한 병을 꺼내며 말했다. 어머님, 목 마르실까 봐요. 여기요. 응, 고맙다. 순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다. 기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잠깐 여기서 좀 쉬고 갈까요? 이쪽 바위 그늘 괜찮은 것 같아요. 나경의 제안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위에 앉자마자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머릿속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만약 이게 정말 조직적인 범죄라면 나경은 단순한 협조자가 아니라 핵심 인물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은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린 건지도 몰랐다. 바위 맞은편에 앉은 나경은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 싸왔어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그래, 수고했겠구나. 도시락을 바라보며 순이는 순간 망설였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 하나. 혹시 이 음식 안에도 무언가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독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졸음을 유발하거나 몸을 마비시키는 약물 같은 것. 어머님, 애 안 드세요.
아, 아침을 좀 늦게 먹었더니 아직 배가 안 고프네. 그래도 한 입만 드셔보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우엉 넣었어요. 고맙다. 나중에 먹을게. 그 순간 나경의 눈빛이 아주 잠시지만 흔들렸다. 순이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마치 실망한 듯한 혹은 계획이 어그러진 듯한 눈빛. 그럼 나중에 드세요. 제가 먹을게요. 그녀는 도시락을 들고 입에 김밥을 넣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순이는 그 모습조차 연기처럼 느껴졌다. 정말 먹은 걸까? 아니면 입에 넣는 척만한 걸까? 순이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 혹은 괜히 의심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지금까지의 징후들을 떠올릴 때 단순한 오해라고 넘길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다시 인기척이 들렸다. 나무 사이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천천히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아까 그 남성은 아니었다. 전혀 다른 인물. 체격이 크고 배낭을 메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너무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를 미행하는 사람처럼. 어머님, 예 그러세요? 저 사람. 어디요? 저기, 검은 옷 입은 사람. 계속 우리 쪽을 보는 것 같아. 나경은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아주 짧게 표정이 굳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미소로 돌아왔다. 아, 그냥 등산객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에일까? 그 미소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었다. 다정함의 울피 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듯한 느낌. 이 산, 사람 진짜 없네. 그래서 좋아요. 복잡한 데보다 훨씬 좋지 않으세요? 응. 좋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순이는 결국 삼켜버렸다. 지금 이 조용한 산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다. 방금 봤던 그 남자, 박태진이라 했던 그 사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나경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 그럼 제가 같이. 아니야, 혼자 갔다 올게.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니까. 바로 저기 아래쪽에 작은 쉼터 있더라. 금방 갔다 올게. 나경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쉼터를 향해 가지 않았다. 반대 방향, 아까 박태진이 사라졌던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지금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잘못의 중심에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김순이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뒷덜미에 닿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마저도 신경이 쓰였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닌지 몇 번이고 돌아봤지만 나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잠시라도 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안도감을 주는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아까 박태진이라는 남성이 사라졌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들이 빽빽한 숲길은 인적이 드물었고 길 자체도 점점 가팔라졌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딘가에 그 남자가 있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믿음이 있었다. 저기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순이가 고개를 돌리자 바로 옆 수풀 뒤에서 박태진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저를 찾으셨나요? 네, 도와주세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가까이 다가갔다. 박태진은 주변을 재빨리 살피더니
손짓으로 나무 뒤편 좁은 공간을 가리켰다. 순이는 그를 따라 그늘진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지금 누구와 함께 오셨죠? 며느리예요. 이나경이라는 아이. 넋이. 박태진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근처 산에서 총 5명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60대 이상 여성들이었고 공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산행 중이었습니다. 순이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태블릿에는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실종 일시, 장소, 동행자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장기밀매와 관련된 조직적인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을 가장한 공범들과 함께 산에 오르며 일단 곳으로 유인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기밀매요? 네, 최근 몇 년 사이 고령자 중 건강 상태가 양호한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추적 장치가 내장된 특정 옷을 입혀 위치를 파악하고 일정한 지점에서 납치한 후 사망사고로 이장합니다. 그리고 장기를 적출한 뒤 흔적을 없애는 방식이죠. 순이는 입을 틀어막았다. 너무 끔찍해서 믿을 수 없었다. 영화나 뉴스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 옷, 지금 어머님이 입고 계신 그 패딩도 같은 종류입니다. 추적 장치가 최소 2개 내장되어 있을 겁니다. 무게가 조금 묵직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그건 그 안에 기기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순이는 무의식적으로 패딩을 움켜쥐었다. 방금 전까지 단순히 비싼 옷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나경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차마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아직 그녀의 정확한 역할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로는 그녀가 이 조직의 유인 담당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가족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산으로 유인하는 역할이죠. 그 아이가 그렇게 다정했는데 그게 그들의 수법입니다. 가짜 신뢰, 가짜 가족에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철저히 다정한 모습을 연기합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분명했지만 머리로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경의 다정함, 도시락, 옷, 따뜻한 말투, 모든 게 무대의 연기였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그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며느리에게 돌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고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그 사람, 아까 산 아래서 봤던 마스크 쓴 남자는요?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멀리서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일 겁니다. 며느리가 어머님에게 특정 위치까지 유도하면 그 남자가 접근할 겁니다. 그럼 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치를 본부에 전달할 테니 최대한 빨리 구조팀을 보내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은 아무 일도 없는 척 행동해 주세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해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 계속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통신이 끊기더라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박태진은 다시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순이는 잠시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곧 다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몸이 무거웠다. 아니, 옷이 무거운 게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공포가 몸을 짓눌렀다. 산길을 따라 돌아가는 발걸음은 유난히 더뎠다. 나경이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가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셨어요. 좀 늦으셨네요.
응, 괜히 길을 잘못 들었나 봐. 괜찮아요. 제가 찾으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고 말투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이제 순이는 알 수 있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가면인지, 자신을 향해 내민 그 손이 얼마나 잔인한 의도를 감추고 있는지를. 괜히 길을 잘못 들었나 봐. 김순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며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나경은 여전히 도시락을 싸며 웃고 있었다.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여기 김밥 아직 따뜻해요. 순이는 멍하니 도시락을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는 독약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던 음식. 하지만 이제는 먹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경계하는 모습은 의심을 살 수 있다. 응, 하나만 줘볼래. 네. 아, 네. 역시 어머님은 우엉 좋아하시죠. 나경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김밥 하나를 젓가락에 집어 건넸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입에 넣고 씹었다. 김밥은 평범한 맛이었다. 그러나 입안에 퍼지는 미묘한 쓴맛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맛은 착각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결국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들이켰다. 좀 짰나? 요즘 제가 간을 잘 못 맞추네요. 괜찮아. 내가 싸줬다니까 더 맛있다. 순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단순한 음식 하나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저 먹는 흉내만 내고 넘겼다. 이런 작은 선택이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자신의 침착함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패딩을 벗어 바위 옆에 내려놓았다. 조금 더워서. 아, 그러세요. 어머님, 체온 조절 잘하셔야 해요. 산에서 감기 걸리면 오래 가요. 그래서 벗는 거야. 너무 땀 흘리면 안 좋으니까. 순이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패딩을 접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지금부터는 시간 벌기다. 누군가 도착하기 전까지 들키지 않게 움직여야 했다. 무전기로 연락한다고 했으니 적어도 몇십 분 안에는 누군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버텨야 했다. 그런데 나경아, 너 이 산 자주 온다 그랬지. 내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와로. 생각도 정리되고 자연도 보고 너무 좋아요. 혼자 다니기 위험하지 않니? 아니에요. 요즘엔 산길도 잘 돼 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어머님 같은 분은 조심만 잘하시면 문제없어요. 그 말에 순이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어머님 같은 분이라는 말이 왜 그토록 섬뜩하게 들리는 걸까? 마치 자신이 어떤 기준에 맞는 대상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너도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해. 네, 응, 너도 아직 젊잖아. 요즘 세상 험해서. 순이는 되도록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나경은 미묘하게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곧 다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저 걱정해 주시니까 든든하네요.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말없이 바람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순이는 주변을 살폈다. 아직 구조팀은 오지 않은 듯했다. 혹시 정말 연락이 닿지 않은 걸까? 아니면 너무 깊은 곳까지 와버린 걸까? 그때 나경이 슬며시 몸을 일으켰다. 이제 슬슬 내려갈까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걸었더니 좀 피곤하죠. 그래, 이제 내려가자. 순이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경고등이 켜지는 걸 느꼈다. 지금이 아닐지도 모른다. 혹시 계획된 장소가 여기였고 지금 이동하는 건 또 다른 함정일 수 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둘은 다시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좁고 험했다. 돌이 많았고 길 양쪽은 낭떠러지였다. 어느 한쪽은 절벽으로 이어지는 급경사였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걸으며 틈틈이 뒤를 살폈다. 혹시나 박태진이 보이진 않을까 했지만 주변엔 나경 외엔 아무도 없었다. 그 점이 더 무서웠다. 어머님, 여기 조심하세요.
이쪽 돌이 미끄러워요. 나경이 손을 내밀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손을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손이 도리어 위험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균형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도 등산 오래 했거든. 그래도 조심하세요. 나이 드시면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쳐. 그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있었다. 순이는 그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고 느꼈다. 정말로 넘어뜨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같았다. 그러고 보니 아까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이 산 자주 다니셨잖아요. 응, 너희 아버지. 여길 참 좋아하셨지. 그때 어머님도 같이 오셨었어. 몇 번 따라왔었지. 오랜만에 이런 길 걷다 보니 그 생각이 나네. 나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 이 산행이 추억 여행이네요. 마지막 등산처럼. 그 말은 무심한 듯 흘러나왔지만 순애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마지막 등산. 그 말이 얘 그렇게 또렷하게 들렸을까? 그리고 얘 그녀는 그 말을 하고 웃고 있었을까? 내리막길은 생각보다 더 험했다. 돌이 많은 경사로는 발을 디딜 때마다 흔들렸고 흙은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김순이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억지로 붙이고 있었다. 이나경은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척 가끔 뒤돌아보며 말을 건넸지만 그 모든 말과 몸짓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다정함이 더 깊은 불안을 자아냈다. 어머님, 여기 잠깐만 쉬어요. 무릎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천천히 가자. 그럴까요? 오늘 날씨는 참 좋네요. 이럴 때 나무 냄새 맡으면서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순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다. 숲을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잎사귀가 흔들리고 있었고 어디선가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이 길엔 그들 둘뿐이었다. 순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고독함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곧 올 거다. 박태진이 구조 요청을 보냈다고 말했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혼자였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더는 그렇게 부를 수 없었다. 어머님. 순이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을 때 나경은 어느새 눈앞에 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웃음이 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이제는 틀에 박힌 마스크처럼 보였다. 왜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느라. 무슨 생각이요? 그냥 내가 오늘 참 다정하라는 생각. 그 말에 나경의 눈빛이 일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하게 돌아왔다. 다정하다고. 저 원래 다정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걸 늦게 알아채신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듯. 하지만 내면에선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다. 애 나렸을까? 애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정말 그 아이가 모든 걸 계획한 걸까? 잠시 후 둘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산길은 점점 더 좁아졌고 수풀이 빽빽하게 양옆을 에워쌌다. 위에서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다. 이상하리만큼 어두운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순이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지금 이곳이 무언가 준비된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 길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나경은 짧게 웃었다. 여기요. 아, 이쪽은 잘 안 알려진 코스예요. 현지 사람들만 아는 비밀 코스랄까. 너무 조용해서 조금 무섭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전 여기 익숙하니까. 그 말 속에 섬뜩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익숙하다는 건 이 길을 여러 번 왔다는 뜻이다.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늦췄다.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너무 티가 날 것이다. 박태진이 말했던 것처럼 절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때 무언가 번뜩이는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멀리 숲풀 사이 낮은 바위 뒤에서 누군가가 몸을 숨기고 있었다. 검은 마스크, 캡 모자, 회색 점퍼. 눈빛이 또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나경아. 네.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가자. 힘드세요. 아니,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나경은 순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이전과는 달랐다.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분석하는 눈빛이었다. 마치 시험지를 훑듯 그녀의 표정과 말투, 행동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입가엔 미묘한 웃음이 걸렸다. 네, 그럼 어머님이 쉬고 싶으시면 쉬어라죠. 지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 말에 순이는 숨이 멎을 뻔했다. 무슨 말이니? 아, 그냥 농담이에요. 요즘 어머님께서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 이런 산행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웃음은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순이는 두 손을 꼭 쥐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분명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은 버텨야 했다. 다시 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나도 연기를 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속아주는 척을 해야 한다. 산길은 더 이상 산책로가 아니었다. 나뭇가지들은 날카로운 손톱처럼 악엽에서 길을 긁고 있었고 발밑의 낙엽은 소리를 죽인 채 그들을 삼킬 준비를 하는 듯했다. 김순이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옮겼다. 발끝마다 위태로움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다. 바위 뒤, 숲을 넘어, 그리고 뒤쪽. 어딘가에 분명히 그들이 있다. 방금 전 눈에 들어왔던 검은 마스크의 사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나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주는 공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거의 다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목적지, 끝, 아니면 마지막 단계, 어디까지 가는 거니? 순이는 최대한 태연한 척 물었다. 조금만 더 가면 조그만 전망대에 있어요. 뷰가 진짜 예뻐. 거기서 사진 한 장 남기고 내려가요. 그녀는 여전히 여행의 마무리를 연출하고 있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평범한 가족의 나들이인 것처럼. 조금 더 걸었을 때 좁은 길 너머로 나무 사이에 낡은 전망대가 하나 보였다. 오래된 목재로 지어진 작은 구조물.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경은 미리 준비한 듯 빠르게 그곳으로 걸어갔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경치 정말 좋아요. 그래, 경치. 순이는 뻣뻣한 다리를 움직여 천천히 전망대 안으로 들어섰다. 주변은 너무 조용했고 산 아래는 깎아지는 절벽이었다. 이곳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나경을 바라보았다. 나경은 가방을 뒤적이며 뭔가를 꺼내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물병이었다. 물병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작은 주사기였다. 은색 캡이 씌워져 있었고 속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다. 그게 뭐니? 아, 이거. 나경은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님 요즘 혈압 때문에 병원 다니셨잖아요. 혹시 갑자기 쓰러지실까 봐 준비했어요. 응급용 진정제예요. 병원에서 이런 걸 주었니? 제가 아는 간호사한테 받았어요. 요즘엔 다들 비상용으로 하나쯤 가지고 다닌다더라고.
그 설명은 어딘가 허술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반인이 반박하기 애매한 틈을 남겨두고 있었다. 김순희는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아주는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걸. 그만해라. 네. 이제 됐다. 내가 다 안다. 나경은 미세하게 눈을 떨었다. 그리고 초간 침묵 끝에 웃음을 지우고 고개를 약간 가로타며 말했다. 다 안다고. 뭘 아신다는 거죠, 어머님? 그 옷, 그 장치, 그리고 너의 표정. 잠시의 정적, 그리고 나경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의 가면을 벗듯 전혀 다른 얼굴이 되었다. 어머님, 예,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 내가 바보처럼 몰랐더라면 내 계획대로 됐겠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고 저 놈한테 넘기고 그렇게 끝났을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냥 앉으세요. 조용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그게 내가 원하는 마무리니. 순이는 두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나경이 허리를 숙여 가방을 집으려는 찰나 산 너머에서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숲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형사들이 뛰쳐나왔다. 동시에 전망대 아래 나무 뒤에서 대기하던 남성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 마스크의 남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양쪽에서 형사들이 포위한 상태였다. 총성이 아닌 전기 충격기의 짧은 소리. 검은 옷의 남성은 바닥에 쓰러졌다. 곧이어 박태진이 모습을 드러내며 나경을 향해 소리쳤다. 이나경, 당신을 체포합니다. 살인 미수 및 장기밀매 조직 가담 혐의로. 나경은 잠시 멍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 꽃 입꼬리를 비틀며 중얼거렸다. 그래요?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내 진심이었니?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덕분에 모든 게 순조로웠거든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형사들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미련도 없었다. 후회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엔 감정이 없었다. 그저 끝이라는 사실만이 담겨 있었다. 김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새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그 모든 자연이 이제는 너무 낯설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녀가 믿었던 사람,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던 존재는 진짜 얼굴을 숨기고 있었던 낯선 사람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김순이는 경찰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다. 풍경은 여전했다. 가을 하늘, 흔들리는 나뭇가지,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나경이 체포된 직후 형사들은 그녀를 보호하며 바로 하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더 위로처럼 느껴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듣고 싶지도 않았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형사들의 권유로 진술을 하기 전 대기실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자니 비로소 현실이 그녀를 뒤덮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물 좀 드실래요? 박태진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병을 내밀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두 손으로 꽉 잡지 않으면 쏟을 것 같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살아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순이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위로였다.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실종 사건이었죠.
그런데 실종된 분들의 공통점이 너무 분명했어요. 모두 특정 연령대의 여성, 특정 브랜드의 패딩, 특정 산악로, 그리고 모두가 신뢰하던 가족과 함께였다는 것. 그 가족이 며느리였군요. 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나경은 조직 내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포섭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군, 그러니까 아드님과의 만남도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우연일 확률은 낮습니다. 그 말에 순우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희도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은 상당히 치밀합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처럼 움직여요. 역할 분담이 철저하고 특히 가족을 매개로 한 신뢰 조작이 핵심입니다. 순이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나경이 혼자였던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 민수까지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하지만 그 순간 떠올랐다. 몇 개월 전 민수가 이런 말을 했었다. 엄마, 요즘은 사람 너무 쉽게 믿지 마요. 특히 가족도 때로는 낯설 수 있어.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의 의미가 달리 느껴졌다. 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형사님, 혹시 제 아들은?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는 장기이식 대상자 정보 리스트에 어머님 성함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그 아이가 넘긴 건가요? 아직은 모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순이는 물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뚜껑이 열린 병에서 물이 바닥으로 흘렀다. 물방울이 차가운 타일 위를 타고 번져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가족이라는 건, 결국 믿음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건가?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고 소리 없이 울었다. 잠시 후 그녀는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다. 형사들은 병원 검진을 권했지만 그녀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집뿐일 것 같았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아들이었다. 민수.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가 도착하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말라 있었고 눈빛엔 초조함과 불안이 가득했다. 엄마.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 나경이, 체포됐다고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경찰에서 전화 왔어요. 보호자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순이는 조용히 물었다. 너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니?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떨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몰랐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있었지만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순이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무지와 방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도 느껴졌다.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눈을 감았지. 그게 제일 편했으니까. 죄송해요, 엄마. 그래, 이제야 알겠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을 지켜보는 일이라는 걸. 민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문을 열었다. 들어가자. 이야기 천천히 해보자. 문이 열렸고 차가운 현관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 순간 순이는 결심했다. 이제는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기로, 상처를 피하지 않기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괴로울지라도 그것만이 다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며느리 이나경이 체포된 이후 사건은 빠르게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져갔다.
뉴스에서는 장기밀매 조직의 가족 이장 수법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연일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너도 나도 출연해 가족 신뢰의 이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김순우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다.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기를 울리고 지나가는 이웃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순이는 모든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린 채 안에서 조용히 세상의 소음을 피하고 있었다. 민수는 사건 이후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는 자책감에 시달렸고 말수도 줄었다. 과거의 나경에 대한 기억을 꺼내며 스스로를 비난했고 그녀가 남긴 모든 물건을 스스로 정리해 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순이는 그가 단지 피해자가 아니며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순이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물음은 너무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을 다시 꺼내게 만들었다.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내 자신에게 증명해야 하는 일이야. 어떻게 해야 증명할 수 있을까? 그건 너 스스로 찾아야 해. 내가 답을 줄 수는 없어. 순이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다. 거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오래도록 먹구름에 가려졌던 빛이었다. 며칠 뒤 형사 박태진이 집을 방문했다. 그는 나경의 진술과 함께 합보된 자료들을 전하며 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알렸다. 조직은 전국 단위로 퍼져 있었습니다. 이나경은 그 중에서도 포섭자이자 내부 정리 담당자였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어르신들이었기에 그녀의 접근 방식은 더 은밀하고 정교했죠.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 아이는 제 이름을 언제부터 넘긴 거죠? 처음 뵙기 전부터였습니다. 아드님과 결혼을 결정했을 무렵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는 숨이 막혔다. 결혼식 날 나경이 했던 그 눈물. 어머님, 저 잘할게요. 딸처럼 여겨주세요. 그 모든 것이 원기였다. 그럼 그 아이는 저희 아들까지도. 아드님은 현재로선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형사의 말에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거실 불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다. 민수와 나경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 그날의 환한 미소는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그림자였다. 순이는 천천히 사진을 찢었다. 쪼개지는 소리 속에서 어떤 해방감과 고통이 함께 밀려왔다. 그리고 남은 조각 중 자신과 민수만 있는 부분만 따로 책상 서랍에 넣었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며칠 후 순이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연락했다. 예전 남편과 함께했던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상담사의 물음에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녀는 매주 한 번씩 봉사활동을 나가기 시작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위로를 받았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혹은 비슷한 공포를 겪은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장기밀매 사건의 생존자이자 고발자로서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엔 거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순이는 이렇게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내 얼굴은 안 나가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 며칠 뒤 방송은 전파를 탔다. 흐릿한 배경 속 그녀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확인하고 지켜내야 하는 감정이에요. 제가 바란 건 그저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나누고
함께 웃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선 때론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방송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가족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반응을 남겼다. 순이는 그제야 조금 웃을 수 있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로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그녀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다. 그날 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다시 의대 공부 시작할까 해.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누군가는 생명을 지켜야 하니까.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적이 흘렀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계절은 어느새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다. 나뭇가지들이 앙상하게 변해가는 걸 보며 김순이는 깨달았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사람도 추운 계절을 지나야 강해진다는 것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몇 달이 지났다. 세상의 관심은 빠르게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지만 그녀의 시간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날 산속에서 느꼈던 숨막히는 공기, 이나경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경찰 무전기의 짧은 떨림. 모든 장면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기억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를 꺼내어 바라보며 그 위에 조용히 새로운 하루를 덧칠하고 있었다. 민수는 다시 의대 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작은 책상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아들의 뒷모습은 예전과는 다른 결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이가 아니었고 세상의 부조리를 외면하는 남편도 아니었다. 이제 그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순이는 문득 다시 그 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시작된 고통을 그 자리에서 끝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등산복을 꺼냈다. 하지만 지난번 사건 때 입었던 패딩은 입지 않았다. 새로 산 따뜻한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물병과 도시락을 준비했다. 이제는 누군가 챙겨주는 걸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는 스스로 챙기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 산에 오르기 전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위로 바람이 지나갔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엔 함께 걷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녀는 전혀 외롭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인 것에 익숙해졌고 혼자인 삶을 껴안는 법도 배웠다. 산길은 여전히 조용했고 한적했다. 낙엽이 뿌려진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자 나무 사이로 햇빛이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지난번 사건이 벌어졌던 전망대 앞에서 멈춰 섰다. 그때의 공포가 떠올랐지만 이내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망대는 여전히 낡은 모습 그대로였지만 오늘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순이는 그곳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 2줄, 삶은 달걀, 그리고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미역국. 그녀는 혼자 도시락을 펼쳐놓고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런 하루가 내가 원했던 거였지.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 속에서 바람이 불고 잎사귀 하나가 살며시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 뭘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지. 그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 되뇌며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거기 적었다. 오늘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고맙다. 이 모든 일이 나를 다시 살게 만들었다. 다시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하지만 지금의 내가 조금 더 강한 사람일지도 몰라. 식사를 마친 그녀는 조용히 쓰레기를 챙기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전망대를 내려서며 천천히 길을 따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여전히 상처가 있었고 때로는 눈물이 날 만큼 외로웠지만 그 길은 더 이상 과거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길이었다. 며칠 후 김순이는 지력도서관에서 생존자의 이야기 강연을 열기로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온 밤, 한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따님이었을 수도 있는 분을 믿고 계셨던 분 맞으시죠?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통해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남았으니까요.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확신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작은 반찬 몇 가지의 된장국,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식사였지만 그 식탁 위에는 더 깊은 대화와 더 단단한 마음이 함께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언젠가 우리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웃게 될 거야. 지금은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웃을 날이 올 거야. 그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그날이 올 때까지 나도 변할게. 그리고 엄마 곁에 있을게. 순이는 잠시 아들의 손을 바라보다 손등을 가볍게 감싸쥐었다. 그걸로 충분해.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하얀 눈이 고요하게 세상을 덮어갔다. 그 눈처럼 그녀의 상처도 서서히 덮이고 있었다. 모든 걸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되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녀는 이제 알았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위에 새로운 하루를 쌓아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김순이는 다시 자신의 내일을 걸어가기 시작했다.